서울 최고의 부촌으로 손꼽히는 로얄 팰리스 아파트의 정문 앞, 붉게 물든 노을 아래 날카로운 경적 소리와 함께 히스테릭한 고함이 울려 퍼졌다. 707 특수임무단장 박대령의 아내인 임이라는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낡은 경비복을 입은 노인 강한수에게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최고급 세단이 도착했는데도 차단기가 즉시 올라가지 않은 것에 대해 분을 참지 못하고 이 늙은이가 눈이 멀었나? 내 차가 들어오는 게 안 보여. 이 차가 얼마짜린 줄 알고 감히 더러운 차단기를 늦게 올려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강한수는 낡은 모자를 고쳤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갈라진 입술을 떼어 사모님, 규정상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이 작동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시스템이 오늘따라 조금 느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합리적이고 예의 바른 해명은 도리어 이미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기폭제가 되어버렸고 그녀는 차문을 거칠게 열고 나와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경비 초소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왔다. 그녀는 감히 하찮은 경비 따위가 자신에게 입바른 소리를 한다며 격분했다. 임이라는 강한수의 코앞까지 다가와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규정 내에 까짓게 감히 나한테 규정을 들먹여 여기 로얄 팰리스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고 규정이야. 주제 파악도 못하는 늙은이가 어디서 말대꾸야 라고 쏘아붙이며 손가락으로 노인의 가슴팍을 거칠게 찔러댔다. 지나가던 입주민들도 이 광경을 목격했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박 대령 부부의 막강한 권력과 안하무인 성격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외면할 뿐이었다. 그때 낡은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섰고 운전자인 청년 김민재는 길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난처한 표정으로 헬멧을 벗었다. 매캐한 배기가스 냄새가 풍기자 임이라는 코를 감싸쥐며 인상을 찌푸렸고 경비, 저런 더러운 오토바이가 고귀한 우리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게 놔둘 거야. 당장 안 치워라며 혐오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민재의 얼굴에 있는 희미한 흉터와 땀에 젖은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병균 덩어리를 보는 듯한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강한수가 황급히 초소에서 나와 민재를 보호하듯 앞을 가로막으며 사모님, 이 청년은 비동 입주민의 호출로 배달을 온 것뿐입니다. 규정에 맞게 들어왔으니 제발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라고 간곡히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임이라는 듣기 싫다는 듯 비릿한 조소를 날리며 시끄러워 라고 외침과 동시에 노인의 뺨을 기습적으로 올려붙였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강한수의 낡은 돋보기 안경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박살이 났고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뺨을 맞은 충격으로 강한수의 고개가 돌아갔고 임이라는 핸드백에서
지폐 뭉치를 꺼내 노인의 면전에 흩뿌리며 모욕의 정점을 찍었다. 그녀는 옜다. 이 더러운 돈이라도 주어서 안경이나 새로 맞추고 찌그러져 있어. 감히 주인한테 짖은 대가치고는 후한 줄 알아. 라고 비아냥거렸다. 바닥에 흩날리는 돈을 보며 강한수는 침묵을 지켰지만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배달 청년 김민재의 눈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과거 수색대 복무 시절에 정의감이 끓어오른 민재는 주먹을 꽉 쥐고 강한수의 앞을 막아서며 가장가 수색대 복무 시절에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어르신에게 당장 사과하세요. 이미라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사과, 내 놈은 또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배달부 주제에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비웃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까딱거려 뒤따라오던 곧이어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경호원 2명이 차에서 내려 험악한 기세로 다가왔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민재의 멱살을 잡아 장난감처럼 들어 올리더니 이 자식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사모님 앞에서 목소리 안 낮춰 라고 위협하며 거침없이 복부에 주먹을 꽂았다. 민재는 군인 시절 익힌 본능으로 반어하려 했으나 다리에 고질적인 부상 때문에 중심을 잃고 맥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바닥에 넘어진 그를 향해 무자비한 발길질이 이어졌고 민재가 고통에 신음하며 몸을 웅크리는 동안에도 이미라는 그 모습을 즐기듯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며 킬킬거렸다. 강한수가 그들을 말리기 위해 다가갔지만 경호원의 거친 손길에 밀려 돈이 흩뿌려진 바닥에 엉덩방아를 돋으며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피가 맺히도록 주먹을 꽉 쥐며 자신의 무력감에 치를 떨었고 짓밟히는 청년과 득에양양한 이미란을 번갈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서늘한 살기를 천천히 끌어올렸다. 흐릿했던 노인의 눈동자가 맹수에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제복을 입은 최 경사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현장의 소란을 잠재우려 했으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청년이 아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는 이미란의 섯을 퍼런 기세였다. 최 경사는 난장판이 된 바닥과 널브러진 지폐들 그리고 고통에 신음하는 김민재를 번갈아 보며 잠시 당황했지만 곧이어 이미란이 착용하고 있는 화려한 명품들과 뒤에 정차된 최고급 세단의 번호판을 확인하자마자 본능적으로 그녀가 이 구역의 VIP임을 직감하고 태도를 바꿨다. 이미라는 경찰이 다가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는데 방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악마 같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겁에 질린 연약한 여인처럼 목소리를 떨며 경찰관님, 정말 다행이에요. 저 미친 배달원이 갑자기 제 차를 가로막고 위협하더니 저를 폭행하려고 했어요. 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쏟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옷깃을 여미며 눈물을 글썽이는 시겟을 했고, 곁에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은 마치 주인의 말에 장단을 맞추듯 고개를 끄덕이며 김민재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위증을 보태기 시작했다. 바닥에 쓰러져 입가에 피를 흘리던 김민재는 억울함에 치를 떨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려 애썼고,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경찰관을 바라보며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가 먼저 경비 아저씨를 때렸고 저는 그걸 말리려다가 이 깡패 같은 놈들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한 겁니다라고 절규하듯 외쳤다. 하지만 최 경사는 김민재의 처참한 몰골이나 호소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오직 이미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그녀의 말만 경청하며 고개를 주걱거리는 비굴한 모습을 최 경사는 이미란에게 깍듯이 경례를 붙이며, 사모님,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저희가 왔으니 안심하십시오. 감히 주민분을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이자를 즉시 연행하여 엄중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아부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김민재에게 다가가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당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얌전히 있어. 좋은 말로 할 때 신분증 내놓고 무릎 꿇고 손머리 위로 올려라고 소리치며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내 들었다. 강한수는 더 이상 이 부조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깨진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최 경사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는데, 그의 발걸음에는 늙은 경비원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묵직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최 경사가 김민재의 손목을 낚아채려는 순간 굵은 뼈마디가 드러난 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막아서며, 경관님, 수사는 공정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저 청년을 체포할 것이 아니라 현장 보존과 CCTV 확인부터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라고 났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 경사는 감히 낡은 경비복을 입은 노인이 자신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사실에 기가 막혀하며 강한수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이 영감님이 노망이 났나? 어디서 경찰한테 수사 지휘를 하려 들어. 당신도 공무집행 방해로 같이 콩밥 먹고 싶어. 라고 윽박질렀다. 주변에 모여든 입주민들은 경찰의 노골적인 편파 수사에 웅성거렸지만 707 부대장의 아내라는 이미란의 배경과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에 눌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었다. 이미란은 강한수가 끼어들자 다시금 표독스러운 본색을 드러내며 최 경사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듯 은밀하지만 모두가 들릴 법한 목소리로, 최 경사님, 저 늙은 경비도 한패예요. 둘이 짜고 입주민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 분명하니 저 늙은이도 당장 파면시키고 구속해주세요. 라고 명령하듯 말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팔짱을 낀 채 강한수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권력 한마디면 법조차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오만함을 여과 없이 과시하고 있었다. 김민재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CCTV 저기 정문 카메라가 다 찍고 있잖아요. 저걸 확인해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란의 경호원 중 한 명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관리실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그는 어이쿠. 이를 어쩌나 아까 오다가 들었는데 오늘 정문 CCTV가 시스템 점검 중이라 녹화가 안 된다던데. 참 타이밍도 안 좋지. 안 그래? 라고 비아냥거렸고 이미라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그 뻔한 거짓말에 동조했다. 최 경사는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들었지. 증거도 없다는데 어디서 생떼를 써. 당신 같은 양아치들이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서해 가서 조서 쓰면 다 나올 테니 잔말 말고 따라와. 라며 김민재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을 채워버렸다. 철컥거리는 수갑 소리가 적막한 공기를 가르자 김민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그 모습은 마치 정의가 권력 앞에 무릎 꿇는 비참한 현실을 상징하는 듯 했다. 강한수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한 채 차가운 눈빛으로 최 경사와 이미란을 번갈아 응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찰이 언제부터 권력의 사냥개가 되었습니까? 시민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어찌하여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라고 일갈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기에 최 경사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최 경사는 애써 그 불길한 기운을 무시하며 이 영감이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나. 훈계질은 경로당 가서 하시고 당장 비키지 않으면 당신도 수갑차게 될 줄 알아. 라고 위협하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이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깔깔거리고 웃더니 어머, 최 경사님, 봐주지 말고 그냥 싹 다 잡아 넣으세요. 내 남편 박 대령한테 말해서 최 경사님 진급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라며 기름을 부었다. 박 대령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최 경사의 눈이 번쩍 뜨였고 그는 마치 충성스런 개가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듯 굽신거리며 아이고, 박 대령님, 사모님이셨습니까?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 건방진 놈들을 아주 본보기로 삼아 콩밥을 먹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다. 이제 경찰에게 진실이나 정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권력자의 눈에 들어 한몫 챙기려는 탐욕스러운 욕망만이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다. 강한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한숨은 체념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말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하는 신호였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조국과 그 조국의 안녕을 위해 흘렸던 피와 땀이 고작 이런 부패한 자들의 놀이터를 만들기 위함이었나 하는 자괴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낡은 경비 모자를 벗어 손에 쥐었고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호원들은 강한수의 침묵을 굴복으로 착각하고 낄낄거렸으며 한 놈이
강한수의 어깨를 툭 치며 이 늙은이 이제야 주제 파악이 좀 되나. 꼬우면 출세했어야지. 나이 먹고 남의 집문이나 지키는 주제에 자존심은 있어서 라고 조롱했다. 그들은 강한수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의 손에 얼마나 많은 적들의 피가 묻었는지, 그리고 그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받고 있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스스로 지옥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김민재는 수갑찬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강한수를 올려다보았고, 어르신,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냥 저 혼자 뒤집어 쓰고 갈게요. 어르신은 피하세요. 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피투성이가 된 청년의 그 착한 마음씨가 강한수는 민재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자네 잘못이 아니야. 고개 숙이지 마라. 군인은 아니, 남자는 아무 때나 무릎 꿇는 게 아니야.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임이라는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아, 시끄러워 죽겠네. 빨리 안 끌고 가고 뭐 해요. 내 차 들어가게 저. 고물 오토바이도 당장 치워버리고 가고 소리치며 차로 돌아가려 했다. 최 경사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 김민재를 거칠게 일으켜 세우고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도로 옆 화단으로 밀어버리라고 지시했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민재의 생계수단인 오토바이가 처참하게 넘어졌고 헬멧은 산산조각이나 바닥에 뒹굴었다. 강한수는 주머니 속에서 구형 폴더폰을 만지작거리며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을 떠올렸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순간 자신의 평온한 은퇴 생활은 완전히 끝장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추악한 현실을 외면하고 비겁한 평화를 누리는 것은 그의 피 속에 흐르는 707 특수임무단의 명예가 결코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다. 경찰들이 김민재를 순찰차 뒷좌석에 억지로 밀어넣으려 할 때 강한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닌 전장을 지배하던 지휘관의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최 경사의 앞을 가로막으며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그 아이를 놓아주고 사모님께 정중히 사과를 요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네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통보했다. 최 경사는 강한수의 기세에 순간적으로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지만 곧바로 자존심이 상해 얼굴을 붉히며 곤봉을 높이 치켜들었다. 이 미친 늙은이가 끝까지 공무집행 방해에 협박죄까지 추가해줘. 어디서 감히 경찰을 협박해라고 고함을 지르며 곤봉을 휘두르려는 찰나 강한수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곤봉을 노려보았다. 그 순간 로얄 팰리스 단지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미라는 차문을 열고 나오며 어머, 저 늙은이가 진짜 미쳤나 봐. 여보세요. 거기 경호원들 뭐하고 있어? 경찰분들이 힘들다는데 좀 거들어 드려야지. 저 늙은이 다신입도 뻥끗 못하게 아주 혼쭐을 내주라고 라고 악을 썼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험상궂은 경호원 2명이 손가락 관절을 꺾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강한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제 말로 하는 시간은 끝났고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경호원들의 주먹이 날아오는 찰나 강한수는 마치 유령처럼 상체를 살짝 비틀어 공격을 가볍게 흘려보냈고 허공을 가른 경호원의 육중한 주먹은 그대로 뒤에 있던 동료의 안면에 꽂히는 촌극이 연출되었다. 억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강한수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온 매무새를 다듬으며 힘만 앞세웠지 하체 중심이 전혀 잡혀 있지 않군. 짐승처럼 덤비기만 한다고 싸움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나직이 훈계했다. 그의 움직임은 군 더덕이 없이 너무나 간결하고 빨라서 일반인의 눈으로는 도저히 쫓을 수 없는 고수의 경지였으며 지켜보던 최 경사를 비롯한 경찰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믿기 힘든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다. 자신의 고용인들이 맥없이 당하는 꼴을 본 임이라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이 멍청한 것들아 밥 먹여놨더니 늙은이 하나 처리를 못해 당장 일어나서 저 늙은이 다리를 분질러 버리란 말이야 라고 악을 쓰며 핸드백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하지만 코가 부러진 경호원과 중심을 잃은 다른 경호원은 강한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위압감에 질려 섣불리 다시 덤벼들지 못하고 주춤거렸고 그 모습을 본 임이라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떨리는 손으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신경질적으로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임이라는 방금 전의 표독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울먹이며 연기를 시작했다. 여보, 나 죽어요. 여기 아파트 정문인데 어떤 미친 경비, 늙은이랑 배달부가 나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있어요. 당신 부하들 좀 빨리 보내줘요. 경찰도 와 있는데 저들이 너무 흉폭해서 손도 못 쓰고 있어요. 그녀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쏟아내며 곁눈질로 강한수를 노려보았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박대령의 격앙된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전화를 끄는 임이라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강한수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흔들어 보였고 늙은이, 이제 당신은 끝났어. 내 남편이 누군지 알지? 707 특수임무단 지휘관이야. 지금 당장 부대원들을 보낸다니까. 어디 한번 그때도 그렇게 뻣뻣하게 고개 들고 있을 수 있는지 보자. 라고 비아냥거렸다. 최 경사는 707 특임대라는 단어에 사색이 되어 식은땀을 흘리며 사모님, 군 병력까지 부르셨습니까? 라고 읍소했지만 임이라는 닥쳐 너희 같은 무능한 경찰 따위 필요 없어 라고 일갈하며 그를 무시했다. 잠시 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검은색 승합차 2대가 굉음을 내며 아파트 입구로 질주해 들어왔고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강한수의 경비 초소 바로 앞에 급정거했다. 차문이 거칠게 열리며 짧은 스포츠 머리에 검은색 전술 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건장한 사내
6명이 뛰어내렸는데 그들은 사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 있는 동작과 날카로운 눈빛에서 현역 특수부대원의 살기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들은 주저없이 이미란에게 달려가 절도 있게 허리를 숙이며 충성 사모님, 대령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이미란은 든든한 지원군이 도착하자 기세등등해져서 턱짓으로 강한수를 가리키며 저 늙은이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댔어. 그리고 저기 수갑찬 놈이랑 한패야. 아주 본보기로 다시는 건방진 생각 못하게 교육 좀 시켜줘. 아예 병신을 만들어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확실하게 해. 라고 잔혹한 명령을 내렸다. 선임으로 보이는 사내는 흉터가 있는 험상궂은 얼굴을 찡그리며 강한수를 훑어보더니 사모님 명령이다. 일단 저 썩어 빠진 경비 초소부터 박살내고 저 영감탱이 교육 들어간다. 실시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군인들은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꺼내들고 경비 초소로 달려들어 유리창을 박살내고 집기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강한수가 평소 아끼던 작은 라디오와 손자 사진이 담긴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군화발에 처참하게 짓밟혔다. 김민재는 경찰차 안에서 그 광경을 보며 안 돼. 그만해. 어르신은 아무 잘못 없다고 라고 울부짖으며 차창을 머리로 들이받았지만 경찰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며 외면할 뿐이었다. 초소를 쑥대밭으로 만든 사내들은 이제 강한수를 포위하며 천천히 좁혀오기 시작했고 선임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어이 영감, 우리 대령님, 사모님을 건드려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뼈마디가 삭아서 부러지기 쉬울 텐데 살살 다뤄줄 테니까 일단 무릎부터 꿇지 그래 라고 도발했다. 강한수는 자신의 소중한 일터가 파괴된 모습을 등지고 서서 주머니에서 손을 빼며 군인의 힘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고작 상관 안에 사적인 복수에 동원되어 깡패짓이나 하다니 707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구나 라고 개탄했다. 강한수의 훈계에 자존심이 상한 사내 하나가 이 늙은이가 돌았나 어디서 훈계질이야 라고 소리치며 전광석화 같은 하이킥을 강한수의 머리를 향해 날렸다. 하지만 강한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발차기를 피함과 동시에 사내의 축이 되는 다리를 가볍게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렸다. 사내는 억소리와 함께 바닥에 뒹굴었고 이를 본 다른 대원들의 눈빛이 어라, 이 영감, 뭐냐,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데 방심하지 마라. 제대로 붙어. 따고 서로 신호를 교환했다. 나머지 5명이 일제히 달려들었고 그들은 단순한 주먹질이 아닌 특공 무술과 크라브 마가를 섞은 살상 기술을 사용하여 강한수의 급소를 노렸다. 강한수는 그들의 공격 궤적을 훤히 꿰뚫어보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막아내고 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이 기술들 내가 만들고 다듬어서 교본으로 남긴 것들이구나. 내 후배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이 기술을 쓰다니. 그는 그들이 자신의 까마득한 후배들이라는 사실에 차마 치명적인 반격을 가하지 못하고 방어 위주의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강한수가 공격을 피하기만 하고 반격을 하지 않자 대원들은 그가 지쳐서 밀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한 대원이 강한수의 뒤를 잡아 팔을 꺾으려 시도했고 동시에 정면에서 두 명이 복부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강한수는 팔을 비틀어 뒤의 적을 떨쳐내면서 정면의 공격을 손바닥으로 막아냈지만 수적 열세와 체력적인 한계, 그리고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망설임 때문에 어깨와 옆구리에 몇 차례 타격을 허용하고 말았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강한수가 뒷걸음질 치자 임이라는 박수를 치며 그래, 그거야. 아주 밟아버려 라고 환호했다. 결국 대원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강한수를 에워싸고 무릎을 꿇리는 데 성공했고 선임 사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한수의 멱살을 잡았다. 허, 이 영감탱이 보통이 아니네. 맷집도 좋고 피하는 솜씨도 제법이야. 젊었을 때 껌 좀 씹으셨나 봐. 그는 강한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조롱했고 강한수는 입가에 맺힌 피를 닦지 않고 그저 서글픈 눈으로 타락해버린 후배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았다. 그때 난장판이 된 초소안을 뒤지던 한 대원이 먼지 쌓인 낡은 철제 상자 하나를 발견하고는 이게 뭡니까? 영감님 보물단지 같은데 라며 낄낄거리고 상자를 들고 나왔다. 이미라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다가와 뭐야, 돈이라도 숨겨놨나? 이리 내놔봐 라며 상자를 뺏어 들고 거칠게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돈다발 대신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과 낡아서 색이 바랜 검은색 베레모, 그리고 훈장 하나가 소중하게 담겨 있었다. 이미라는 베레모를 꺼내 들고 더럽다는 듯 손가락으로 집어 올리며 뭐야, 이 퀴퀴한 냄새. 나는 모자는 군인 흉내라도 내고 싶었어. 이따위 쓰레기를 보물처럼 모셔두다니 진짜 웃기는 늙은이네 라고 비웃으며 베레모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그것도 모자라. 그녀는 뾰족한 하이힐 굽으로 베레모를 짓밟고 비비며 강한수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명예와 자부심을 이런 건 쓰레기통에나 들어가야지. 안 그래. 바닥에 지시겨지는 자신의 베레모를 보는 순간 강한수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그동안 억눌러 왔던 거대한 폭풍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공격하던 철없는 후배들이나 탐욕스러운 경찰, 오만한 임이란을 사람으로 대우해주던 마지막 인내심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 발, 치우라고 했을 텐데. 강한수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사신의 속삭임처럼 낮고 차가웠으며 그 순간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듯한 섬뜩한 살기가 현장을 지배했다. 임이라는 강한수의 서늘한 경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바닥에 처박힌 베레모에 가래침을 쾅 하고 뱉으며 모욕의 강도를 높였다. 그녀는 찢어진 경비복 사이로 드러난 강한수의 목덜미에 있는 길고 흉측한 칼자국 흉터를
손가락질하며 어머, 저 흉터 좀 봐. 징그러워라. 젊었을 때 얼마나 험하게 살았으면 저런 게 있어. 전쟁터에서 도망치다가 등 뒤에서 맞은 거 아니야. 라고 조롱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한 노인에 대한 모독을 넘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모든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세금이나 축내는 무능한 기생충 취급하며 짓밟는 용서 받지 못할 망언이었다. 그 순간 강한수를 억지로 무릎 꿇리고 있던 건장한 특수부대원들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싹한 한기에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방금 전까지 힘없이 당하고만 있던 노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 마치 거대한 맹수가 철창을 부수고 나오는 듯한 강한수는 자신을 누르던 손길들이 느슨해진 틈을 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고 그 과정에서 들리는 뼈마디 소리는 마치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시계 초침 소리처럼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강한수는 흙투성이가 된 베레모와 침 묻은 훈장을 주어 오히려 무심하게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이미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한 노인의 것이 아닌 수많은 전장에서 적의 목을 베어 넘기던 검은 벨의 전설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나는 남은 여생을 이름 없는 경비원으로 조용히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려 했다. 과거의 피 묻은 손을 씻고 평범한 이웃으로 남고 싶었단 말이다. 라고 읊조렸는데 그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미라는 강한수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바로 자존심을 세우며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노망이 났으면 곱게 죽을 것이지 어디서 눈을 부라려 라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강한수는 그녀의 말에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박살난 경비 초소의 잔해 속에서 낡은 서랍 하나를 뒤적거렸다. 잠시 후 그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요즘 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든 안테나가 달린 투박하고 묵직한 검은색 구형 휴대전화였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통신기기가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 시 최고 사령부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위성 통신 단말기였다. 현장에 있던 707 부대원 중 가장 선임인 중사는 그 전화기의 정체를 알아보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는데 그것은 1급 기밀 작전관이나 군단 장급 이상만이 소지할 수 있는 코드 1 장비였기 때문이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서 설마 저게 왜 저기에 라고 중얼거렸지만 이미라는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어머 저 고물 전화기로 누구한테 이르려고 양로원 친구들 부르려고 라며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강한수는 묵묵히 단말기에 전원을 켰고 붉은색 LED 램프가 깜빡이며 위성 신호를 잡는 소리가 적막한 공기를 갈랐다. 강한수는 전화기를 귀에 대지 않고 스피커폰 모드로 전환한 뒤 기억 속에 각인된 10자리의 특수 보안 코드를 망설임 없이 눌렀다. 뚜뚜뚜 하는 연결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하고
긴장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통신, 보안. 여기는 국방부 통합지휘 통제실입니다. 발신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귀하는 현재 전역 처리된 코드를 사용 중입니다. 신원을 밝히십시오. 기계적인 음성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음이 배경으로 깔려 있어 연결된 곳이 일반적인 경찰서나 강한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폐부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단전의 힘으로 입을 열었고 그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현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코드명 블랙 맘바 강한수다. 지금 즉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을 연결해라. 이것은 훈련 상황이 아니다. 그가 자신의 코드명을 밝히는 순간 통제실 너머의 요원은 숨을 헉하고 들이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그 이름을 들은 현장의 707 대원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지가 굳어버리며 들고 있던 무기를 힘없이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미라는 부대원들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하며 야, 너희들 왜 그래? 저 늙은이가 헛소리하는 거 안 들려? 빨리 전화기 뺏고 두들겨 패란 말이야. 라고 악을 썼지만 아무도 그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선임 중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강한수를 바라보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블랙맘바 전설의 707 교관. 아니, 초대 특수임무단장님이 살아계셨다고.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호랑이 선생님임을 뒤늦게 깨닫고 절망에 빠졌다. 국방부 지하 벙커에 위치한 통합지휘 통제실은 강한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다가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통신을 받은 오퍼레이터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모니터에 뜬 1급 보안 코드 블랙맘바라는 붉은색 경고 문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상황 발생 코드 블랙맘바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현재 위치는 서울 도심, 신원은 강한수 전 사령관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목이 터져라고 함을 질렀다. 긴급 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있던 최 장관은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전달한 한라인 수화기를 받아들었는데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선배님, 아니 강 장군님 정말 살아 계셨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생사조차 알 수 없어 모두가 작전 중 전사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격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강한수는 최 장관의 감격스러운 안부 인사를 차갑게 자르며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를 나누려고 전화를 건 것이 아니다. 최 장관, 자네가 관리하는 군대가 언제부터 민간인을 폭행하고 상관의 아내가 부리는 사설 용역, 깡패가 되었나 라고 서리빨 같은 호통을 쳤다. 그는 이어 지금 당장 로얄 팰리스 아파트로 헌병대와 감찰팀을 보내라.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하극상을
10분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군복을 벗기고 즉결 심판하겠다. 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최 장관은 강한수의 분노가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즉시 합참의장에게 연락하여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 최정예 헌병 특수임무대 SDT의 긴급 출동을 승인했다. 지금 당장 헬기를 띄워 로얄 팰리스로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있는 707 병력 전원을 무장 해제시켜라. 만약 강 장군님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하면 우리 모두 옷 벗을 각오해라는 장관의 불호령이 통제실을 뒤흔들었고 서울 상공에는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강한수의 통화 내용을 엿들은 707 선임 중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의 얼굴은 공포를 넘어선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전설로만 전해 듣던 부대 창설의 주역이자 인간 흉기라 불리던 대선배에게 감히 주먹을 휘두르고 침을 뱉었다는 사실에 군법 회의는커녕 당장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절망감을 느끼며 바들바들 떨었다. 하지만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임이라는 겁에 질린 부대원들을 보며 답답해 미치겠다는 듯 발을 구르며 야, 너희들 다 미쳤어. 저 늙은이가 전화 한 통 했다고 쫄아서 바닥에 기고 있는 거야 라고 홱홱거렸다. 그녀는 강한수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연기학원 다녔어. 장관 합참의장 지나가던 걔가 웃겠다. 어디서 감히 사기극을 벌여 내 남편이 오면 당신은 진짜 끝장이야 라고 비웃으며 자신의 무덤을 더욱 깊이 파고 있었다. 그때 밤하늘 저 멀리서 두두 두두 하는 묵직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순식간에 커져서 아파트 단지 전체의 유리창을 떨게 만들 정도의 굉음으로 변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지상을 향해 내리꽂히며 로얄 팰리스 정문 앞을 대나처럼 환하게 비췄고 거대한 군용 헬기 2대가 엄청난 하강풍을 일으키며 아파트 광장에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다. 헬기의 하강풍에 가로수가 뽑힐 듯 흔들리고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며 로얄 팰리스 정문 일대는 로프를 타고 강화한 수도 방위 사령부 헌병특임대 SDT 대원들은 완전 무장한 상태로 신속하게 착지하여 마치 테러 진압 작전을 수행하듯 현장을 물샐 틈 없이 포위했다. 그들의 검은 헬멧과 방탄조끼 그리고 사격 자세를 취한 K1A 기관 단총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숨막히는 공포감을 불러일으켰고 기세등등하던 최 경사와 경찰들은 쥐 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순찰차 뒤로 몸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검은색 지휘관용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헌병들의 포위망을 뚫고 안으로 들어왔다. 차문이 열리고 잘 다림질된 정복 차림의 대령 계급장을 단 박철수 대령이 거만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는데 그는 헌병들이 자신의 아내가 부른 지원병력이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헬기까지 동원된 상황을 보며 내참 이 친구들이 과잉 충성을 하네. 늙은 경비 하나 잡는데 헬기까지 띄우고 말이야. 라고 혀를 차면서도 내심 자신의 위세가 이 정도라는 사실에 우쭐해하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이미라는 남편의 모습을 보자마자 여보라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그의 팔에 매달렸고 헝클어진 머리와 번진 화장으로 악어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 미친 늙은이가 나를 때리고 모욕했어요. 그리고 저기 멍청한 당신 부하들은 내 말도 안 듣고 멀뚱히 서 있기만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라고 고자질하며 박대령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박대령은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걱정 마. 내가 왔으니까 이제 다 해결됐어. 감히 내 아내 눈에서 눈물을 뽑은 놈은 살아서 걸어 나가지 못하게 해줄게. 라고 살벌하게 위로했다. 박대령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자신의 707 부하들에게 다가가야 너희들 빠져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사모님이 명령하면 바로바로 움직여야지. 왜 얼어 있어? 라고 호통을 쳤다. 하지만 선임 중사를 비롯한 대원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오직 눈동자만을 굴려 뒤에 서 있는 강한수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힐끔거릴 뿐이었다. 박 대령은 부하들의 이상한 태도에 짜증이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눈앞에 주적인 경비원부터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몸을 돌려 강한수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갔다. 박 대령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초라하게 서 있는 강한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벌레를 보듯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는 네가 그 간 큰 경비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겁도 없이 군인 가족을 건드려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했다며 노망이 나도 아주 단단히 났구만. 이라며 비웃었다. 강한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박태령은 그 초라한 행색만으로도 상대를 이미 제압했다고 확신하며 손에 든 지휘봉으로 강한수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는 무례함을 범했다. 무례함을 범했다. 박태령은 거만한 목소리로 입하여 어르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좋게 끝냅시다. 지금 당장 내 아내 앞에 무릎 꿇고 바닥에 머리 박아. 그리고 싹싹 빌면 내가 선처해서 감방은 면하게 해줄 테니까 라고 모욕적인 제안을 던졌다. 그는 주변에 깔린 헌병들이 자신을 지원하러 온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공개적인 처형식을 즐기려는 듯 했다. 이미라는 남편의 등 뒤에서 팔짱을 끼고 그래 무릎 꿇고 발이라도 핥으면 용서해 줄지도 모르지 라고 거들며 낄낄거렸다. 하지만 강한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대령의 지휘봉을 손으로 잡아채며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 묵직한 소나기 힘에 박대령은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지휘봉을 빼내려 했지만 지휘봉은 마치 바위에 박힌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박대령은 얼굴을 찌푸리며 이 늙은이가 미쳤나. 이거 안 놔. 감히 대령의 몸에 손을 대라고 소리쳤지만
강한수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박철수, 자네는 소위 시절이나 지금이나 그 썩어 빠진 정신머리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만. 이라고 일갈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대령의 등골에 전기가 흐르듯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절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그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박대령은 떨리는 눈동자로 서서히 드러나는 강한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노인의 날카로운 눈매와 턱을 가로지르는 흉터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뇌리에 20년 전 지옥 같았던 훈련소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대령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동공이 풀려 뒷걸음질 쳤고 손에 쥐고 있던 지휘봉을 힘없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의 뇌리에는 검은 독사라 불리며 적군에게는 공포의 대명사였고 아군에게는 경외의 대상이었던 전설적인 지휘관 강한수 예비역 대장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초라한 경비원이 바로 자신이 임관할 때 가장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했던 호랑이 교관이자 707 특임대의 살아있는 신화인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심장이 터칠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강한수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박대령의 오만방자했던 태도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극심한 공포가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입술이 파르르 떨려 말조차 제대로 잇지 못했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과거 강한수에게 훈련받으며 뼛속 깊이 새겨졌던 절대적인 복종의 본능이 되살아나 감히 그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그의 영혼은 순식간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상황이 급변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임이라는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흔들며 여보, 뭐 하는 거야? 빨리 저 늙은이 안 잡고 지휘봉은 왜 떨어뜨려서 저 건방진 입을 닥치게 하란 말이야. 라고 앙칼지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헬기에서 내린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장이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박대령의 가슴팍을 군홧발로 걷어찼고 박대령은 억소리와 함께 볼품없이 뒤로 나뒹굴었다. 헌병단장은 쓰러진 박대령을 향해 권총을 겨누며 반란군 수괴 같은 놈,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지휘봉을 휘두르나 내 놈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팔아먹고도 무사할 줄 알았나? 전원 무장, 해제하고 즉시 체포해라고 천둥처럼 호령했다. 주변을 포위하고 있던 SDT 대원들이 일제히 총구를 박 대령과 그의 사병화된 707 부하들에게 돌렸고 무기 버려 움직이면 쏜다라는 살벌한 경고가 빗발쳤다. 임이란이 믿었던 남편의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바닥에 던지고 머리를 감싸주며 바닥에 엎드렸다. 최 경사를 비롯한 경찰들은 사태가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깨닫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자신들이 체포한 김민재의 수갑을 풀어주어야 할지 말지.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줄을 잘못 섰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현장의 소란이 정리되자 헬기에서 내린 별셋 육군 중장이 정복 차림으로 강한수 앞으로 달려와 충성 국방부 인사사령관 이태준 중장입니다. 강한수 전 사령관님을 뵙습니다. 늦게 도착하여 송구합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지자 숨죽이고 지켜보던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엎드려 있던 박 대령은 절망적인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머리를 쳐박았다. 강한수는 이 중장의 경례를 묵묵히 받으며 씁쓸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절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 중장, 자네가 군을 이따위로 관리했나? 국민을 지키라고 준 총칼로 힘없는 노인과 청년을 겁박하는 게 대한민국 국군의 현주소인가? 라고 나직하지만 뼈 있는 질책을 던졌다. 이 중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면목 없습니다. 관련자 전원군법회의에 회부하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라고 즉각적인 처분을 약속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미란만이 멍한 표정으로 이게 무슨 일이야? 저 늙은이가 사령관이라니. 여보, 일어나봐. 당신 대령이잖아. 저 사람보다 높잖아. 빨리 뭐라고 말 좀 해봐. 라고 현실 부정을 하며 박 대령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박 대령은 이미 공포에 질려 넋이 나간 상태였고 아내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닥쳐, 제발 좀 닥치라고. 네가 우릴 다 죽였어. 저분이 누군지 알아. 707의 전설. 인간 병기 강한수 장군님이시라고 라고 절규하듯 소리쳤다.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악을 써대던 이미란의 경호원 중 한 명이 자신의 고용주가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품 안에서 접이식 곤봉을 꺼내 강한수의 등 뒤를 기습하려 했다. 하지만 강한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감각만으로 살기를 감지했고 몸을 살짝 비틀어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경호원의 손목을 낚아채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다. 우둑하는 소름 끼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경호원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강한수는 쓰러진 그의 명치를 가볍게 가격하여 단 3초 만에 의식을 끊어놓았다. 눈앞에서 벌어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무력 시위에 박 대령은 공포로 안면 근육이 마비될 지경이었고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채 흙바닥을 기어가 강한수의 전투화 끈을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는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에 머리를 쿵쿵 돋으며 장군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평생 개처럼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천하를 호령하던 특임대 지휘관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비로한 짐승만이 남았다. 이미라는 남편의 믿기 힘든
추태에 이성을 잃고 달려들어 박대령의 등짝을 핸드백으로 내려치며 여보, 당신 미쳤어. 왜 이까지 늙은 경비한테 빌어. 당장 일어나서 저 늙은이 뺨을 갈기란 말이야. 당신 대령이잖아. 라고 고래고래 악을 썼다. 그 순간 박대령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아내의 뺨을 전력으로 후려갈겼고 닥쳐 이 무식한 여편네야. 네 그 더러운 주둥이 때문에 우리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생겼어. 라고 절규하며 아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강한수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부부를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다가 박대령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그는 박철수, 너는 신성한 군복을 입고 국민을 위협한 죄로 군인의 자격을 영구히 상실했다. 라고 선고하며 박대령의 어깨에 붙어있던 대령 계급장을 찌익 이익 하는 옷, 찢어지는 소리는 박대령의 인생이 파멸했음을 알리는 조종과도 같았고 그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절망했다. 강한수는 헌병 단장에게 서늘한 눈빛을 보내며 전시 특례 조항 제7조 전 사령관의 권한으로 항명과 민간인 테러를 사주한 이자를 즉결 심판에 넘긴다. 당장 끌고 가서 영창에 쳐넣어라 라고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다. 박대령은 장군님 안 됩니다. 장군님 제발 이라고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강한수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헌병들은 자비 없이 그를 제압하여 그의 비명은 헬기 소음에 묻혀 사라졌다. 바닥에 널브러져 멍하니 있던 이미란에게도 여경들이 다가와 차가운 수갑을 채웠고 그녀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발버둥치며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질렀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야. 너희들 다 잘라버릴 거야.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라고 발악했지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권력과 돈, 인맥은 정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강한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멍하니 앉아있는 김민재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더러워진 손수건을 꺼내 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강한수는 자네가 진정한 군인이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약자를 지키려 했던 그 용기를 내가 절대 잊지 않으마.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나섰구나. 라고 따뜻하게 위로하며 청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김민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강한수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현장이 정리되자 헌병 단장은 비굴하게 떨고 있는 최 경사와 부패한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공무원 직권 남용 및 특수폭행 방조 혐의와 증거 인멸 시도 혐의를 적용하여 즉시 체포를 명령했다. 최 경사는 장군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에게도 처자식이 있습니다. 라고 애원하며 바닥을 기었지만 강한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외면하며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고 약자를 짓밟은 것 또한 공범이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 그 변명이
통하는지 두고 보자. 라고 일갈했다. 강한수는 피투성이가 된 김민재를 군 최신형 구급차에 태우며 현장에 있던 의무관에게 이 청년은 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다. 국군 수도병원 VIP 병동으로 이송하여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 치료하라. 치료비는 전액 내가 사비로 부담할 테니 조금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민재는 들것에 실려가며 감격에 겨운 눈빛으로 강한수를 바라보았고 강한수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청년의 손을 잡아주어 그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 언론은 돌아온 전설 블랙 맘바 707 부대장의 타락을 심판하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이번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미란의 만행이 담긴 영상으로 도배되어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대령 부부의 엄벌과 경찰 유착 비리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반나절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으며 국방부는 즉각적인 브리핑을 통해 군내 사조직 척결과 강도 높은 감찰을 약속하며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 급급했다. 군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 결과 박대령과 이미란의 여죄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났는데 부대 운영비 수십억 원 횡령부터 불법 인사, 청탁, 민간인 상습 폭행까지 그 죄목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였다. 결국 박대령은 불명예 전역과 동시에 징역 15년을 구형받아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이미란 역시 뇌물수수 및 특수 협박죄로 구속 기소되어 화려했던 사모님의 삶을 마감하고 차가운 독방에서 죄수복을 입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김민재는 수도병원에서의 극진한 치료 덕분에 후유증 없이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고 퇴원하는 날 병실을 찾아온 강한수로부터 국방부 산하보안 전문기관에 특별 채용 추천서를 선물 받았다. 강한수는 자네 같은 정의로운 인재가 재능을 썩히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다. 이제 그 용기를 더 넓은 세상에서 올바르게 쓰도록 하게 라고 격려했고 민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장군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다. 로얄 팰리스 아파트 단지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고 그동안 입주민들을 숨막히게 했던 이미란의 갑질과 횡포가 사라지자 단지 곳곳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서로에게 더욱 예의를 갖추게 되었고 경비원들을 하대하던 잘못된 관행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며 삭막했던 콘크리트 숲은 사람 냄새가 나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모해 갔다. 강한수가 지키는 정문 초소는 이제 단순한 경비구역이 아니라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직접 찾아와 강한수에게 군으로 복귀하여 흔들리는 군 기강을 바로잡아 달라고 간곡히 청했으나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고 고개를 저었다. 강한수는 낡은 경비 모자를 고쳤으며 내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네.
나는 지금 이곳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택배 상자를 받아주는 이 소소한 일상이 과거에 달았던 그 어떤 화려한 훈장보다 더 소중하고 행복하다네 라고 말하며 씁쓸하지만 후련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강한수는 여전히 낡고 허름한 경비복을 입고 묵묵히 초소를 지키고 있지만 이제 그를 바라보는 입주민들의 눈빛에는 무시와 경멸 대신 깊은 존경과 감사가 가득 차 있었다. 등교하는 아이들은 장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외치며 배꼽 인사를 했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거만한 기업 임원들도 차 창문을 내리고 그에게 정중하게 90도로 목례를 건네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로얄 팰리스의 새로운 아침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민재가 퇴근길에 찾아와 강한수에게 씩씩하고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올리며 장군님 덕분에 국방연구소 보안팀장으로서 보람찬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혼할 여자친구와 함께 라고 환하게 웃었다. 강한수는 쑥스러워하는 민재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그래, 언제든 환영이다. 자네가 지켜나갈 세상이 내가 피 흘려 지켰던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정의롭기를 바란다. 라고 덕담을 건네며 친손자를 보듯 흐뭇해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강한수는 주머니 속에 낡은 베레모를 만지작거렸고 진정한 힘이란 남을 짓누르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약자를 보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겼다. 그는 화려했던 별들의 전쟁터를 떠나 이제는 평범한 이웃들의 소소한 행복을 지키는 영원한 경비원 강시로 남기를 선택하며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낡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강한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화면 밖에 여러분을 응시하며 그 특유의 묵직하고 신뢰감 넘치는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 평범하고 초라해 보이는 이웃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전설적인 영웅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악인들이 심판받고 정의가 승리하는 통쾌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충성.